네, 북한도 100년 만에 찾아왔다는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아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제고되고 있는데 이 북한 정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를 지내신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북한이 얼마나 가뭄이 심각한지 북한의 현지 방송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힘을 정동원 정집중하여 모내기 전투를 끝낼 때 대한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불리한 날씨 조건에서도 물 절약형 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지금 우리도 여러 가지 기술도 있고 대비를 해놨지만도 지금 가뭄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북한은 그렇죠. 더욱 사정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BBC라든지 미국 언론 또 중국까지도 지금 북한의 가뭄 상황을 좀 보도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출처를 북한 내부의 조선중앙통신의 발표를 지금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자기들의 그 어려운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그렇게 공개하는 것이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100년 만에 가뭄이라고 할 정도로 북한의 가뭄이 굉장히 심하고 이 가뭄이 결국은 이제 식량 감산 그것은 지금 정권과 체제와 또 국민들의 고통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주목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내심 외부의 원조나 지원을 좀 기대해야 할 정도로 좀 절박하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북한에. 그동안 이제 그동안 북한에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물론 내부적으로 지금 이런 발표를 보면 주세식 농법으로 하라, 과학농법으로 해라,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라.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영농 처리되면 일반 농민은 물론이고 군인, 학생들까지 모두 동원해서 모내기라든지 소위 전투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총동원을 하지만 또 우리는 가뭄이라도 이 여러 가지 운송수단이라든지 또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나름 그래도 이게 물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는데 북한은 그 자체가 어려우니까 더욱더 아마 고통스러울 것이고 지금 이제 그렇게 보도하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어려우니 외부도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좀 내심 기대하고 있다든지 또는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압력을 좀 완화시키고자 하는 아마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 100년 만에 가뭄, 원래 식량난 자체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100년 만에 가뭄까지 오면서 사정은 좀 안 좋을 텐데요. 자, 이게 사실은 김정은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렇게 식량난에 가뭄까지 겹치면 이 체제에 대한 불만이 늘어날까요? 아니면은 별다른 영향은 안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실 때 김정은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그런 전제를 하셨는데 저는 김정은이가 전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습니까? 저는 봅니다. 물론 자연재해라고 가뭄 오는 것이 김정은이가 물을 비가 안 오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데 김정은이 이제 이 정권을 잡은 지가 벌써 4년째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가 핵을 개발한다든지 미사일, 무기 개발 또 무슨 마식령 스키장이라든지 물놀이장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토목 사업이나 이 무기, 군사력 강화에 재력을 쏟아붓고 실제 정말 주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는 상당히 소홀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저는 북한이 그동안 어제 오늘의 그 식량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미 1990년대에 큰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그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정말 그 고난의 행군을 했고 또 수백만이 아사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들도 있는데 그 이후에도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 그것이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관계 시설이라든지 기타 이 토지의 산성화라든지 그런 물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북한 이 주민들이 정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이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1960년대를 거치면서 중국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소위 인민공사, 협동농장 그런 시스템을 폐지하고 각자에게 토지를 주어서 각자가 그 토지를 영농하면서 이 농사를 짓게 하고 그것이 결국 농민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중국 식량 문제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걸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북한도 지금 제한적으로 가족 그 단위 영농제를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북한의 정권과 체제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그 뭐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 같은 것에 천문학적인 액수를 쓰는 대신에 이런 뭐 자급자족이나 영농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식량난이나 기아에 대해서 불만이 좀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북한 주민들도 뭐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아마 마음으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많은 북한 주민들이 외지로 떠나서 탈북을 하고 또 우리 국내로 들어오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북한이 자신들의 뭐 가뭄, 뭐 요즘 뭐 숨긴다고 숨길 수는 없겠지만 숨기지 않고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관영 매체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게도 뭐 식량 지원 같은 거를 요청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최근에 북한이 소위 공화국 성명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지요. 지난 6월 15일 이제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도 공화국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그동안 몇 차례 발표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을 때 그런 형식으로 발표를 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지가 뭐냐면 자기들이 어떤 대화도 못할 일이 없다. 다만 전제 조건을 내세웠지요. 한미연합연습 중단이라든지 오이사조치 해제라든지 그런 전제 조건을 내세우긴 했는데 역시 그것과 함께 북한이 우리 주민 2명을 조건 없이 보내왔고 또 그것과 그 때를 맞추어서 우리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대남 비방의 수위를 조금씩 낮추고 있다고 하는 점 그런 것들이 이 어떤 지금 북한의 가뭄 사태와 연관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직 북한이 구체적으로 대화라든지 또는 뭐 지원 요청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 구체적인 의사표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혹시 연관된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공화국 성명이 나왔을 때 좀 생뚱맞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결국 근본적인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가뭄의 어떤 지원을 바라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느냐. 역시 이제 북한으로서도 지금 그동안 뭐 이러저러한 전제 조건으로 대화를 이제 끊어왔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지속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북한으로서도 지금 경제적인 지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길들이 대부분 막혀 있기 때문에 역시 남북 관계를 통해서 그런 교류의 길을 트는 것이 북한으로서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러저러한 다른 이유 때문에 제대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북한도 남북 대화를 통해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국제사회로부터 압력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역시 남북 관계가 풀리고 대화가 재개됐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전제 조건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고 했는데 사실 뭐 이미 끝난 거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하는 방어 차원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흡수통이라는 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 북한이 이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계속 이런 주장, 요구를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북한과 많은 대화를 해봤고 그런데 대략 보면 이렇습니다. 북한이 우리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 조건을 내놓고 이제 대화를 탐색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는 듯 하면서 대화에 호응을 하면서 우리가 대단히 어려운 결단을 하고 어려운 그런 결심으로서 이렇게 대화에 나왔으니 남측도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요구를 하지 말고 대범하게 우리와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협상 전술을 쓴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그런 전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남측이 그런 수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 의지가 없는 것을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역시 대화가 열릴 경우 남측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오이사 조치 해제라고 하는 것은 남측이 원하는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요구하지 마라. 조건 없이 그런 것들을 하자라고 하는 어떤 협상
전술 차원에서 예. 어떤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지는 예. 좀 더 북한의 태도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또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을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 우리 국민이 억류가 몇 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이제 2명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그런 협상 전략의 어떤 물꼬를 트기한 전술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북한이 그런 발표를 했다고 그래서 네. 그동안 북한에 억류돼 있던 그 김정욱 선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송환을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네. 북한이 그 우리의 요구 전문조차도 접수를 거부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명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네.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 네. 거기에 딱 보면 공화국 성명이 나오고 직후에 그런 조치가 취해졌다고 하는 점이 네. 혹시 북한이 네. 어떤 그 좀 말하자면 군불대기 하는 것은 혹시 아닐지. 네. 그러나 아직은 제가 속단하기가 이런 것이 네. 지금 북한이 유니버시아드 대회 7월 초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그런 의지를 네. 표명하지 않고 있고 네. 또 이제 앞으로 내일 모레입니까? 그 유엔 그렇죠. 인권사무소가 예. 서울에서 또 개소하게 되는데 예. 그런 문제, 네.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지금 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좀 잠시 말씀하셨지만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이제 화요일 날 서울에서 문을 여는데 뭐 예정된 거긴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자꾸 외부에서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서울에서 문을 연다. 어떻게 반응을 할 거라고 보세요? 그동안 북한은 만약에 이제 서울에 그 사무소를 열게 되면 네. 우리를 향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라고 우리를 위협하고 일종의 아주 상당히 그 강력한 그 반발을 그동안 해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정대로 내일 모레 개소가 되는데 아마도 반발은 하게 되겠지만 네. 그것을 어떤 물리적인 도발로 연결시키기에는 네. 그게 뭐 우리 자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유엔의 기관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유엔의 기관을 향해서 물리적 도전을 하게 된다면 네. 그것은 결국 국제사회를 향한 도전이기 때문에 네. 북한으로서도 그런 수위를 네. 나름대로 자기들의 의지는 표명하되 그 자기들이 다가올 부정적인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런 종합적인 상황에서 남북 관계는 당분간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정부도 북한의 그런 대화 제의를 뭐 진정성이 있다 없다 전제 조건을 내세워서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 우리로서도 대화 재개의 계기로 만들어서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나름대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부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조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략문제연구소의 문성복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